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구몬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교원구몬 교육연수팀 김민선입니다. 오늘 콘서트는 2026 수능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수능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매년 바뀌는 시험, 그리고 평가 방식도 계속해서 변화하고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하는 마음 많이 드실 겁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수능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2026 수능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한 힌트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능은 단순히 고등학교 때만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쌓은 기본기가 결국 고등학교에서 성과로 드러나는 시험, 즉 긴 레이스와 같은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아, 초등 시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을 단계적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2026 수능 분석과 향후 전망을 통해 실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방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단계별 공부법과 실천 계획을 통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귀한 강연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하지원 강사님은 메가스터디 데이 컨설팅 센터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시며 데일 외고에서 10년간 영어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해 오신 입시 분야의 대표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 수능으로 보는 변하지 않는 학습의 본질, 하지원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지원입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제가 또 구몬학습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정에서 구몬학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기에서 시작되는 우리 아이의 입시 전략, 변하지 않는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데요. 오늘은 구몬학습의 학부모로서도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고 학습지를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유치원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대입과 좀 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의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고3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대입에서 정말 현실과 타협 없이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딱 성취하는 친구들이 대체 언제부터 열심히 했나,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10년 전인 초3부터 굉장히 기초를 잘 밟아왔다는 제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오늘도 유아와 초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요, 2026학년도 수능 분석과 향후 전망이고요. 파트 2는 미래 대비 전략으로 단계별 공부법과 실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얼마 전에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6%나 증가해서요. 7년 만에 최다 수험생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들여다보면 재학생은 67.1%였고요. 졸업생들, 즉 N수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28.9%나 되었습니다. 즉 좀 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하는 졸업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은 항상
50만 명에 육박하고요. 올해는 무려 5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즉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도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특징을 보자면 올해 황금 돼지띠 해 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가 올해는 원점으로 복귀되면서 1000명 넘게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탐런 현상 또한 있었는데요. 사탐런이라 하면 런은 달려가는 거고요. 이과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등급을 받기 좋은 사회 탐구로 넘어오는 현상을 사탐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년 좋은 대학교를 향한 경쟁은 항상 치열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어, 수학, 영어는요.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전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왜 변별력이 있어야 하냐?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와 수학은 전국 수험생들 55만 명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변별해야 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위권들을 변별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이 섞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엄청난 킬러 문항들을 없앴다고 하지만 준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들은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영어 교사였지만 저는 항상 국어 영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시험지도 제가 출력해서 직접 보았는데요. 국어 영역이 매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독서 파트의 난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80분을 주는데 그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지문이 굉장히 길고 많기 때문에 고난도의 문해력과 독해력이 요구되고요. 통합적인 사고력까지 요하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그런 난이도 확보형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대입부터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즉 원점수 90점만 넘으면 전국의 어떤 학생들도 다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절대평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4%만 1등급을 가져가는 상대평가 시절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4%에서 5% 정도 1등급이 예상되는데요. 영어도 만만치 않다란 뜻이죠. 자,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사탐련 현상이 두드려졌는데요. 자연계 수험생들이 과학 탐구가 아닌 사회 탐구 영역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인데요. 올해는 수험생의 78%가 사회 탐구를 응시했고요.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20%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과학 탐구에 응시를 했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응시자가 줄어들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역시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은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날 긴장이 되고 1교시가 또 국어이기 때문에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유난히 글이 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직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시험지가 다 탑재되어 있는데요. 고난도 문해력을 넘어서서 논리력, 사고력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문학과 비문학이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훈련을 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개념을 이해했다면 문제에 적용하고 또한 응용까지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3 제자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요. 수능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산 실수했어요, 선생님.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연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 이제 6살부터 7살까지 구몬학습의 연산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될 때까지 연산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몬학습의 연산으로 그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연산의 이 기본기는요, 나중에 수능 때까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외고에서 오랫동안 영어교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어는요,
고난도 지문이 여러 가지가 출제됩니다. 절대평가라서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절대평가와 비슷하겠지? 그건 오산이고요. 수능 영어는 굉장히 고난도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독해력은 기본이고요. 영어를 해석을 다 했는데도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고력과 함께 이런 모든 논리력, 통합적 사고력까지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고요. 특히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렵고 오답률이 높은 지문으로 매년 꼽히는데요. 이런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어떤 학습 과목 이전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 7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17개의 듣기와 28개의 독해 문항이 있습니다. 즉 17문항이 듣기란 얘기는요. 실용적인 영어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 구몬에서 나오는 이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실용적인 영어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휘, 모든 외국어의 기본이죠. 문법도 알아야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고요. 독해력 기본이고요. 수능에서 45문항 중에 17문항을 차지하는 듣기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탐구, 과학탐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과목들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이 이렇게 많아?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회탐구는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세계사, 동아시아사로 나뉩니다. 이렇게 많아요? 사회탐구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고2, 고3까지는요. 문과 학생이라면 사회탐구 9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과 학생이라면 과학탐구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요. 과학탐구 물화생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인데요. 과목이 1, 2, 1, 2로 나뉘기 때문에 총 8과목입니다. 이 2과목을 합치면 17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영수 공부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사회와 과학 교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초등 때부터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도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다방면의 배경 지식을 쌓고 관련된 독서도 많이 해서 올라와야 고등 와서 사회와 과학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몬학습에 과학 교과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는 이제 신강남지국의 이혜진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너무 좋으셔서 항상 지도를 잘 해주시는데 과학 교재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같이 봤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 하면 너무 쉽지 않아? 되게 선행학습하고 되게 어려운 거 가르치는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몬학습의 교재도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개별 맞춤도 해줄 뿐만이 아니라 과학 교재도 좋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등 때부터 구몬학습의 과학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교과 지식 필요하죠. 문해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기 때문에 과학탐구, 사회탐구 영역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고력, 그리고 응용 능력, 판단력까지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고1은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통합형 수능을 치게 되는데요. 즉 지금까지 문과 학생은 사회탐구 2과목, 이과 학생은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문이과 경계가 없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안내드렸듯이 이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는 상당히 과목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교과 지식과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쌓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학년도 달라지는 부분을 제가 4가지를 짚어드리면요. 지금은요, 국어는 예를 들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선택 과목이 있고요.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같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1 이하 모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러하고요.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실시해서 사탐, 과탐의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요. 현재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요. 이 과목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보면 결국에는 문이과 구별이 없는 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 제도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애는 누가 봐도 완전 문과 성향인데? 우리 애는 완전 이과 성향인데? 이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되게 문해력이 뛰어나고 국어와 영어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수학과 과학이 부족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글 읽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수학과 과학 쪽 머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국어와 영어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문이과 경계가 없는 우리 아이는 융합형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부모님께서 먼저 인지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가정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천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치원 3년 다니는 내내 살펴보니까 아이에게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3들을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의 가정의 특징들도 제가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아이들은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과 몸까지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머리, 마음, 몸,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질 때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친구로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인 교육을 강조합니다.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지적 호기심도 왕성해지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나 이거 궁금해, 나 이거 알아보고 싶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이런 책 좀 더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전인교육, 그리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워킹맘인데 바쁜 와중에 제가 절대 빠뜨리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인데요. 유아기 때는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목이 아파도 자기 전에 꼭 잠자리 독서를 함께 해서 아이가 책 너무 재밌어요, 한 권만 더 읽어주세요, 책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항상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워킹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 함께 독서를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를 가면요, 역시나 저는 1번의 전인교육을 강조합니다. 머리와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나중에 정말 대입에서 힘을 써야 되는 고등학교 때 와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등 6년 동안 전인교육에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초등은 수업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인데요. 나중에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면 고등학교 때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 저거 학원에서 다 배운 건데? 아니면 대충 듣다가 나중에 학원 가서 들어야지?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는 습관을 초등 때부터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 와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는 누구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에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그것만 초, 중, 고 12년 동안 잘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은 경청하는 연습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 하는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말에 경청을 해주시면 그 경청하는 습관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드러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는 태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꼭 아이들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습관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 초등 때는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초등은 6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향상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독서 습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문해력이란 단어 정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텐데 이 문해력이라는 게 고등학교에 가면요.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또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겹도록 들은 이 문해력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고등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공부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공부 속도가 나지 않고요. 문해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등 때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딱 먹으면 공부 속도가 2배속까지도 나기도 합니다. 자, 이 문해력은요, 초등 때부터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독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는 구몬학습의 국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지 너무 쉽지 않아? 쉽지 않던데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정에 방문하셔가지고 아이의 진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번 주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습을 좀 나갈게요.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 조금 더 지도를 해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너무 잘 주시기 때문에 개별 맞춤 진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구몬학습의 국어 학습지를 보면은 이건 뭐 단순히 한글을 깨우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요. 아이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파트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어려운 맞춤법도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한글을 다 마스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스토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품사, 국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와, 이거를 꾸준히 잘 따라가면은 진짜 한글을 깨우치는 걸 넘어서서 문해력, 그리고 이거를 훈련을 많이 하니까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글 읽는 능력도 함께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구몬학습의 국어를 통해서 이런 문해력을 함께 다져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는 보통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부는 사실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중요하다, 공부 정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는 왜 온몸으로 하냐면 공부를 할 때 책상에 딱 앉아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참고 앉아서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바로 온몸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습관은 초등 때부터 온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인교육부터 이렇게 공부 정서, 공부 습관을 초등 시절 내내 키우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1번에 어떤 걸 제시했을까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중고등 때는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은 대입 이전에 고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특목고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고입의 전형 이름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의 전형이 뭐라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을요, 정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고요. 그것은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학생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려면 초등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공부 습관을 초등 6년 내내 들여오면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이번에는 이게 좀 부족했네? 이랬더니 성적이 잘 안 나오네? 다음 시험 때는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더 늘려봐야 되겠다. 한 번 봤더니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네. 다음부터는 3회독을 해봐야 되겠다. 모르는 게 나오는데 대충 넘어갔더니 딱
그 포인트에서 시험이 나오네?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내가 모르는 건 반드시 100%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초등 6년 내내 공부하는 습관을 잘 길러온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수영 사과 전교과를 골고루 공부해야 됩니다. 국영수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교과, 과학교과도 다양한 배경 지식과 함께 문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교과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고입과 대입에 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사과 중학교 4학기 내신 성적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 또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부터 잘 준비를 해야겠고 대학교를 갈 때도요. 고등학교 내신, 특히 스카이라고 말하는 상위권 대학은요. 전교과 3년 내내 학업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전교과를 관리하고 대비하는 걸 중학교 때부터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나중에 대입 때까지 그것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 때는요.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초등 때 문해력과 논리력과 사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와야 중학교 때 그것을 깊이를 더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해놓은 기초공사가 중학교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깊이를 더하는 독서, 토론, 논술인데요. 단순히 독서, 토론, 논술이 아니라 제가 깊이를 더하는 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독서, 토론, 논술은요. 글을 읽고 말로 토론하고 논술은 글로 쓰는 건데요. 자, 논리적인 사고력,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인풋을 넣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초등입니다. 자, 초등은 6년이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한 기회들이 있고요. 시간들이 있고 공부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력과 더해서 논리적인 말하기, 논리적인 글쓰기까지 가능해지려면 초등 때 기초를 탄탄히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내신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척척척 해내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를 초등 내내 함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중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또 이해하실 텐데요. 중학교 때 보통 사춘기가 많이 오는데 극심한 사춘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유아기 때, 초등 때 자녀와 원만하게 사이가 좋은 가정들은 아이가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더라도 그렇게 극심하게 겪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을 함께 보살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의 마지막 관문인 고등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즘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시 모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예 고등학교 내신 성적,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중요한 거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교를 보면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상위권 대학들은요. 정시 모집이라도 수능 점수에 더해서 교과 평가를 합니다. 즉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함께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대학 원서를 쓸지는 고3 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다 갖춰야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필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신 성적, 두 번째 수능 성적, 세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이 세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요. 제가 대입의 절반의 성공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것.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훈련해야 된다고 했죠? 초등 때부터 해야 됩니다. 초등 때부터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고 복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초, 중, 고 12년 동안 할 수 있다면 대입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꼭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고요. 특히 고등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자이고 수업 때 어떤 것을 강조하시는지 이게 수업 때 다 드러나거든요. 수업을 꼭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전략을 세워야겠죠.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좋을지, 교과 전형이 좋을지, 논술이 좋을지, 수능 최저는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맞춰야 할지 대입 전략은 고등학교 때 세우면 되는데요. 그 기초 공사는 초등 6년, 중학교 3년 동안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탐구력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올 건데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탐구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탐구라 함은 자신이 진정으로 궁금해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고드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지적 호기심이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자기가 궁금해서 그 관련 독서를 찾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진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기 평가서나 출력물, 기록물들을 학교에 제출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이 대입에 반영되는데요. 이 독서 활동들은 독서 활동 자체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각종 교과 세특이나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탐구했는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탐구력에 신경을 써서 대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건데요. 대입을 지도하다 보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논술 장소를 헷갈리거나 대입 면접 시간을 착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시 원서를 6장을 쓰다 보니까 이 6장의 1단계, 2단계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고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어떤 건 논술을 봐야 되고 어떤 거 대입 면접을 가야 되고 굉장한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끝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집중하는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면 대입 때까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초등 시기부터 저는 학습 습관과 공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의 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몬학습을 이제 저희 아이에게 지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는 3가지 과목을 하고요. 사고력 수학도 구몬학습에서 나오는 걸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과목당 3장씩 3과목을 풀면 하루에 몇 장이죠? 9장입니다. 그리고 구몬학습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6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그중에 300일 정도를 학습지를 풀게 되고요. 9장 곱하기 300일 하면 몇 장이죠? 2700장입니다. 1년으로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은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양이죠. 아이에게는 절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아기 친구들은 집중력이 한 10분, 15분, 초등 저학년도 길어도 2,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라? 이건 아이에게 요구해서도 안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하루에 딱 15분, 아니면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아이의 기초 연산과 함께 이런 문해력, 그리고 제가 한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어가 어려운 단어들은 모두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어에 익숙해지면은 모국어인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과목을 함께 하면서 사고력 수학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매일의 힘을 믿으시고 하루에 딱 15분 정도 투자해서 아이와 함께 유아기, 초등 6년 기초공사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라 함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규칙을 잘 지키고 수업 시간에 경청하고 필요한 숙제를 스스로 해가고 알림장을 체크하고 관련 독서를 하고 이런 행동들까지 이어지려면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잘 지도를 하지 않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하겠거니?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충실히 잘 한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 3번째는요. 휴대폰 사용은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사용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용 기기라든지 태블릿은 현명하게 활용하면은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용은 잘 활용하시되 그냥 단순히 보는 휴대폰으로 막 유튜브를 본다거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해력과 연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교과와 과학교과도요. 물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보면 다 한국말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고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수학과 과학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미분과 적분을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개념 이해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문해력입니다. 그 개념 설명, 공식이 도출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문해력이기 때문에 문해력은 정말 10번 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고등 때 와서 문해력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는 아이들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연산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온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을 해오면 대입 때, 수능 때까지도 쓸 수 있는 게 이 연산력이거든요. 이거를 초등 내내 잘 잡아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공부하는 좋은 습관.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하고요. 이거를 6년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중고등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3년 다니고요. 초등 저학년 3년, 초등 고학년 3년, 중학교, 고등학교도 각각 3년입니다. 왜 3년씩 학제가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사람이 한 가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저, 초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제가 3년씩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3년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치가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독서를 지도하실 때도요. 우리 애는 했는데 왜 문해력이 안 오르지? 왜 혼자 읽는 이런 습관이 안 길러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부터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려면 3년은 걸리는구나. 내가 3년 동안 아이와 함께 노력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입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제가 제자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좋은 습관과 함께 좋은 공부 정서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면서 기초를 다져온 친구들이더라고요. 길게는 10년 정도 아이와 함께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지속 가능한 학습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아기 가정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정에서 지도하면 좋은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12년의 레이스 끝에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귀한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하겠다 하고 떠오른 지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학부모님들의 자녀 학습을 계획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지영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5가지 선정해서 강사님과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즉석으로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도 받아볼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인데요.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기본기 어떻게 잘 잡아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큼 확실한 성장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다이어트를 원할 때도 매일 꾸준히 해야 온전히 자기 몸으로
이제 네. 체득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도 사실 그러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정말 스며들듯이 부담스럽지 않게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유아기나 초등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집중력은 15분이야. 20분이야. 아니면 초고로 갔더니 30분이야.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딱 정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한 15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단단하게 실력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저녁밥을 먹고 좀 쉰 다음에 바로 학습지를 풀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딱 15분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습관을 들여주는 거는 부모님의 몫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기는 하루에 많은 양을 시키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부담 없이 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장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공부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요 질문도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특히 고민이 많은 주제예요. 영어 유치원, 그쵸? 꼭 보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외고에서 영어교사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저도 잘하고 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저도 저희 아이 유치원 앞두고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4군데, 일반 유치원 3군데 설명회를 모두 다 가서 들어봤는데 어디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대입을 지도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입시를 치를 거면 모국어의 실력에 따라서 이 사고력과 문해력이 굉장히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는 일반 유치원을 3년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엇이 더 낫다?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지 고민하시고 결정하면 되고 꼭 보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반 유치원을 보냈듯이 각자의 장단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10살에 처음으로 알파벳을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늦은 거고 옛날로 쳐도 막 빠른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영어를 전공하고 그리고 그 국제 통역까지 하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배경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영어가 너무 재밌는데? 할만한데? 그래서 저는 너무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의 인지 속도와 발달 속도에 맞게 인풋을 다양하게 많이 넣어주면 그때 자연 발화가 된다든지 아이의 아웃풋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또 구몬학습의 좋은 점은 또 개별 진도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아이의 일주일치를 체크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다음 진도를 또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진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어이다 보니까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실용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또 스마트 구본으로 실력을 함께 쌓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영어 유치원 여부보다 아이가 영어를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집에서 꾸준한 노출과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이 좀 핵심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최근 고등학교 평가 제도가 이제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3, 고2까지는요, 지금까지 기존 체제인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가 적용이 되고요. 현재 고1 이하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제가 적용이 됩니다. 9등급제와 5등급제의 가장 큰 차이는요, 9등급제 때는 상위 4%만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주었다면 현재 고1 이하 학생들은요 상위 10%까지 1등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고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입장과 함께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이 1등급이라면 예전에는 상위 4%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고1부터는
1등급이라도 그럼 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 되게 좋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잘하고 학업 역량이 준비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대입 면접을 강화한다거나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는데 최저 기준을 만든다거나 최저 기준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고1은 또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이과, 문과 구별이 없고요. 사회과 탐구, 과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요. 모든 수험생들에 대해 동일하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치게 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1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의 성공 요건은 3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필기도구가 있으면 필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자,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세 번째는 수능 성적입니다.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잘하는 친구들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자기관리 능력은 올바른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집중해 주셔야겠고요.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도 잘합니다. 12년 동안의 초, 중, 고 생활,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다면 대입에서 절반 이상은 성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작은 가정이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선행학습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 네, 그 선행학습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제가 학생들을 살펴보면 현행학습을 무시한 채 진도를 빼야 돼. 1, 2년은 기본이고 3년 정도는 선행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현행학습이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선행을 많이 나가면 현행도 안 되고 선행도 구멍이 난 선행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행학습을 심화까지 꼼꼼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내가 현행의 진도를 다 나갔어. 다음 게 준비가 되었어. 그랬을 때 6개월 선행, 1년 선행, 2년 선행 이렇게 가는 선행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행에 반드시 집중하고 마스터한 다음에 선행으로 넘어가시고 요즘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사교육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구멍이 나지 않게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정책은 계속 바뀌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핵심 3가지. 내신, 학생부, 수능. 이 3축을 꾸준히 준비하는 태도와 습관이라는 점이었죠. 자, 그리고 학년 수준에 맞는 루틴을 충실하게 쌓는 것이 결국 고등학교에서 내공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이제 좀 더 궁금한 내용이나 이제 이런 질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이제 다음은 자, 4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이제 막상 12월 되면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근데 특히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예비 중학교가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겨울방학마다 가장 고민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겨울방학 이번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선생님? 네, 그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너무 늦잠을 잔다. 점심때쯤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이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휴대폰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1시간만 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됐네? 3시가 됐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피곤해서 또 점심때쯤 일어나고 점심 먹고 휴대폰이나 볼까? 게임이나 할까?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휴대폰은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이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초등 고학년 때도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거든요. 초등 고학년들도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밤에 일찍 자야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건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부모님들도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휴대폰에 막 2-3시간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부모님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모범을 보이시고 휴대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어야 아이도 그거를 보고 따라 배우고요. 아이 혼자 자기 통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 일관성 있는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휴대폰과 멀어지고 공부와는 가까워지고 잠자리 일찍 들고 다음날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학원에 어느 정도 적절히 시간 배치를 해가지고 학원을 갔다가 복습을 하고 이런 패턴을 아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정하시고요. 휴대폰 관리 엄격하게 해야 되고 잠자리 너무 늦게 드는 거 이것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이라면 초등 저학년 때 다양한 과목에 상당한 양질의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부터는 문해력과 논리력에 깊이를 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에 상당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 따른 독후감이나 글쓰기 해보는 게 초등 고학년 때 적절합니다. 가정에서 독서 습관 잡기 너무 힘들다, 글쓰기지도 너무 어렵다 하면요. 초등 고학년들도 어떤 사교육이나 학습지 충분히 적절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해력, 사고력, 논리력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 3, 4학년 때부터 즉 초등 고학년 때는 너무 당연하고요. 사고력, 문해력, 논리력 키우는 데 집중하시고요. 이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저라면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습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매일 풀 수 있잖아요. 하루에 3장씩 3과목이면 9장 이거를 한 번에 절대 소화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 그리고 아이가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이 아주 스며드는 공부를 힘들이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처럼 습관처럼 꾸준히 해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성적도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하는 방법 초등 고학년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겨울방학은 그러니까 문해력과 사고력을 좀 그래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매일의 작은 학습 루틴이 고학년 이후에 학습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준비된 마지막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이에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인데요.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필수처럼 여겨지는 영역이라 이제 더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 1학년인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사고력 수학이 정말 필요할까요? 사고력 수학은 좀 연산과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긴 합니다. 연산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이고요. 사고력 수학은 어떤 도형이라든지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익히는 부분인데요. 교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연산과는 좀 별개의 개념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영어 유치원처럼 사고력 수학을 꼭 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 초등 저학년을 둔 부모님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유명한 그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네. 보니까 다 문장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글을 다 떼고 문해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사고력 수학의 그 퀘스천을 아이의 힘으로 읽은 다음에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고 풀 수 있을 때 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집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구몬에도 이렇게 네. 그 사고력 이런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모양, 뭐 길이, 그 다음에 화폐. 개념, 그 다음에 뭐 시계 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인가요? 하고 있는 교재예요. 네, 저희 아이가 직접 했던 교재고 하고 있는 교재인데 네. 이런 게 뭐 시계 보기, 화폐, 뭐 동전, 뭐 도형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보면은 이 유아 친구들한테 딱 적합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집도 심화 버전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이의 발달 속도에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걸 적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행학습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적기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신입사원한테 팀장급의 일을 시키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죠. 팀장급한테 CEO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어때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습도 적기교육. 이 12년간의 과정을 편제한 거는 다 교육학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다 해놓은 거거든요.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게 해야 되고요. 너무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고력 수학이 필수냐? 필수는 아니지만 연산과 다른 축을 이루는 건 확실히 맞고요. 문해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문장제의 사고력 수학을 접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총 8권 네, 함께 마스터 구몬학습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말씀처럼 이제 사고력 수학 자체가 필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이의 문해력과 발달 수준에 맞게 언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과 사고력을 좀 균형 있게 쌓고 무엇보다 이제 매일 작은 학습 그 루틴 계속 말씀해 주시 이런 거 학부모님들께 좀 큰 참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에 받아본 질문을 좀 중심으로 Q&A를 진행했습니다. 저 강연을 들으면서 좀 새롭게 떠오른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질문이 올라오기 하는데, 자,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올라온 질문 중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교학점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고교학점제는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요, 아이들이 다 짜여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본인이 대학 때 전공하고 싶은 거, 나중에 갖고 싶은 직업군에 맞게끔 다양한 과목들을 펼쳐놓고 자신이 관심 있고 또 나중에 대학 때 연결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건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이 많습니다.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 같은 모든 고1이 동일하게 듣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고2, 고3 때 이 고교 학점제가 유의미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래서 대학 때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학과를 지정을 못한다면 계열이라도 예를 들면은 나는 어문 계열에 관심 있어, 나는 상경 계열에 관심 있어, 나는 공학 계열에 관심 있어, 나는 메디컬 라인이야, 요런 대략적인 계열이라도 잡고 있으면 요즘 대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핵심 권장 이수 과목들을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교 이 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핵심 권장 과목이구나. 이거는 그냥 권장 과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라면 그 해당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나는 고2, 고3 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미리 착안한 다음에 시간표를 짜시면 되겠고요. 고교 학점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과목 수도 많이 펼쳐야 되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과목들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 이 과목 듣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엔 개설이 되어 있지 않네? 라고 할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와 함께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열어주거든요. 인근 고등학교에 내가 딱 듣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하면 또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특목자사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들도 입학 설명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건 관심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 설명회를 미리 신청해서 현장에 가서 이 고등학교는 캠퍼스가 어떻구나,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구나,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대입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자세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감 있게 신청해서 가서 들어보고 이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지금 이제 유초등 학부모님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어쨌든 수능과 같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쵸. 혹시 유초등 그 시기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거,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뭐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유초등 때는요, 사실 뭐 고교 학점제까지 중학교라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목자사고를 갈지 아니면 일반고를 갈지 이런 큰 틀에서 중3 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중1 때부터는 보통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유초등 학부모님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선택할 건 없으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초등 한 3, 4학년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각자 타고난 고유의 재능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초등 3, 4학년부터 영어에 좀 관심과 재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예술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굉장히 기기를 다루고 이런 거를 뭐 다 조립을 해본다든지 이런 쪽에 또 뛰어난 능력들을 보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아기 때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초등 3, 4학년 기점으로는 우리 아이가 어문 쪽에 뛰어난지 아니면 수감이 좋은지 아니면 예체능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나중에 좀 큰 틀에서 진로를 정하는데 네. 좀 미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등 3, 4학년 정도 시기에 아이가 어떤 게 이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올라온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잘 따라오던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학습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겨내야 돼? 이렇게 지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 질문만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3학년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많은 학습을 다 무조건 소화해야 돼.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초등 3학년 정도 아이들한테 너 이거 참고 해야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거야. 당위성 측면에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즐겁고 내가 좀 준비가 되었을 때 땅 하면은 되게 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거를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시고요. 한두 달 정도 지나도 여전히 그거를 버거워한다. 그러면 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습량을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겨내야 돼. 이런 당위성 측면에서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지켜보시고 조금 줄여주시고 아이가 또 준비됐을 때 조금 더 늘려가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량을 줄여주되 그렇다고 이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매일의 학습의 루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구몬하고 있는 이제 5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제 뭐 구몬 수학도 하고 국어, 영어 단지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외국어에 대한 좀 그 갈증이 있으신가 봐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이 좀 있을까요?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외국 영어 교사였다 보니까 집에서 엄청난 영어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워킹맘이어가지고 제가 뭐 엄청나게 이런 인풋을 넣지는 않고요. 제가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은 진짜 엄격하게 해서 휴대폰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 그 TV로는 유튜브에 좋은 영어 채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넘버블럭스와 페퍼피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넘버블럭스를 보면서 또 이제 수감도 키우면서도 영어도 되고 페퍼피그 스토리와 그 인물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아이들 수준에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옆에서 좀 같이 봤는데 그런 것들 잘 만든 컨텐츠를 영어로 된 걸 보면은 확실히 인풋이 되고요. 나중에 영어 자연 발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교육용 컨텐츠가 이제 스마트 기기나 TV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조절력을 같이 키워주면 좋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그러면 TV로 페퍼피그나 넘버블럭스 몇 개 보고 싶어?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보고 나서 너가 끄고 나와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볼 만큼 자기가 딱 정한 만큼 보고 TV 리모컨으로 끄고 나옵니다. 저는 그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요즘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어떤 태블릿으로 이용한 교육 컨텐츠를 접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컨텐츠를 잘 활용하면서 자기 조절력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키워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 페퍼피그 잘 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이나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학습 동기부여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만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집 거실에는 TV가 없거든요. 네. 방에 TV를 넣어놨고, 거실에는 한쪽 벽면은 제가 책을 사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돈 주고 구입한 500권 정도 책장을 비치했고요. 네. 긴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제가 항상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구독하거든요. 저희 남편과 함께 2개의 신문을 구독하는데 항상 신문을 읽고 또 제가 일을 그 테이블에서 해요. 그리고 아이 학습지를 풀 때도 혼자 풀어가 아니고 딱 일정 시간이 되면 아이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학습지를 풀 때 저는 옆에서 제 일을 합니다. 혼자 풀어 하면은 유아인 경우나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안 합니다. 네, 안 하죠.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옆에서 함께 일일이 봐주지 않더라도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 거실 공부의 매직이 너무 중요하고요. 공부의 동기부여는 저는 아이가 매일매일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도 아이들은 항상 귀동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종이신문을 보고 이거를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지금 한 15개월 이상 매일 종이신문을 보고 뭐 정치, 경제, 정말 다양한 문화, 사회, 국제 이슈에 대한 거를 매일매일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탑이 되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리지만 그걸 귀동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런 게 있어?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엄청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항상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하는 이 몸으로 보여주는 이거 자체가 저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초등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년이거든요. 네. 15년 동안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때 부모님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 네.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선생님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이가 그거를 다 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경청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직접 다 보여주셨을 때 수없이 많이 만나는 선생님들로부터 자기가 롤모델로 정할 만큼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을 닮고 싶다. 멘토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네. 이런 태도가 저는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제 반성이 사실 많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 공부 동기부여 해줄 때 항상 어떤 걸 보상으로 해주지? 이런 생각만 많이 했는데 결국엔 부모의 모습, 태도가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졌고요. 자, 혹시 더 이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댓글이 어떤 게 이제 올라가는지 하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선생님. 네, 초등 고학년이 학습의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입시 준비에 중요한 시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요즘은 초등 때부터 너무 달리는 가정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실제 대입에 달리는 거 고등학교 3년이고요. 고등학교 3년을 위한 기초공사는 중학교 3년이고요. 중고등 6년 동안 정말 학습을 많이 하게 되고 문제라는 문제는 정말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아기 3년은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할 때 학교에 오면 어떤 상태냐면 궁금해. 나 선생님 말씀 꼭 듣고 싶어. 선생님 수업 하셨는데 진짜 저런 게 있어? 나 나중에 찾아봐야지. 이런 태도가 계속 학교에서 반복이 돼요. 이게 선순환을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불화가 있고 이런 친구들은 학교 일단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시끄러우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닐 경우에는 학원 숙제를 하느라 애들이 밤에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날 당연히 어떨까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학교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하고 선행학습 적절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는 건 안 되고요. 더군다나 휴대폰 하느라 늦게 자서 다음날 학교에서 피곤하다? 이거는 엄격하게 가정에서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부모님이 휴대폰 하느라 새벽 1~2시까지 맨날 휴대폰 하느라 안 자는데 너 다음날 학교 가면 피곤해 빨리 자 휴대폰 그만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휴대폰 사용 절제하시고 휴대폰에 이런 뭐 쇼츠나 릴스를 보느라 새벽 1~2시까지 있는다. 이건 아이가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의 중요한 시점은 초등 고학년, 5, 6학년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내신 시험이라는 걸 보게 돼요. 한 수업 시간이 45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시험 시간도 한 과목당 45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는 45분 안에 25문항 정도를 풀고 OMR을 기입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그건 한번 연습을 해봐야 중학교 내신 때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고등으로 가면은 수업 시간이 50분입니다. 자, 50분에 한 30문항 정도의 시험을 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고등에 대한 이 제한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도 모든 시험이 동일한데요. 한 지문당 보통 90초에서 2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이건 모든 시험이 동일해요. 한국 수능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SAT라든지 미국의 토플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은 동일합니다. 지문 하나당 90초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내고 정답까지 표기하는 게 이 시험의 원리이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는 중학교를 조금 대비해주고 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50분에 30문항 풀 수 있는 정도의 문해력과 집중력. 그 다음에 수능도 지문 하나당 90초에서 2분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수능은 8시 40분에 1교시가 시작해서 탐구 영역까지 끝나면 오후 4시 37분에 끝납니다. 오전 8시부터 이제 두뇌를 깨우기 시작해서 오후 5시 경까지 온전히 집중하는 집중력과 공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건 조금씩 다르지만 초등 고학년 때는 중학교 대비, 중3 때는 고등학교 대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에 대비한 집중력과 체력 이런 걸 갖춰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초등 고학년 때 공부 시기 말씀하시면서 중학교 때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제 손에서부터 휴대폰을 놔야겠군요. 네. 이런 댓글도 많이 맞습니다. 올라오시네요.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안에 모든 질문을 다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성실껏 답변해주신 하지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구몬에서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기초 학습력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주 2회 관리형 마스터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 학습 신청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당 구몬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구몬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아이의 학습 방향을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몬은 학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